많이 아시겠지만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은 이제 이렇게 인대가 붙어 있거나 힘줄이 붙어 있는 뼈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잘 어디에 생겼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도 관절염이고 강직성 척추염도 관절염인데 두 개가 뭐가 다르냐? 옛날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됐었고 그냥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주로 오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은 관절에 온다 이렇게만 구분을 해서 이름을 붙였지만 이제 점점 연구가 되면서 강직성 척추염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다른 거는 이렇게 힘줄이 뼈에 달라붙는 부위 거기가 먼저 염증이 시작이 되고 이 염증이 진행이 되면 이제 조직이 파괴가 되겠죠. 염증으로 조직이 파괴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뼈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라고 서로 연결이 되면서 굳게 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뼈가 생기지가 않고요. 그래서 염증에 의해서 계속 뼈가 녹아 들어가는 병인데 이런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불리는 이쪽 병들의 계통은 척추관절염을 포함해서 이렇게 뼈가 자라는 게 특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질환이 다르다라는 게 알려졌고 이제 예전에는 치료가 비슷했지만 지금은 치료하는 약제들도 달라지게 됐죠. 부착부라는 게 뭐냐? 가장 흔하게 오는 곳이 발 뒤꿈치에 여기가 아킬레스건인데 이 아킬레스건에 붙어 있는 이렇게 여기가 붙습니다. 굉장히 흔해요. 이제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환자들 중에서는 이제 족저근막염이나 발바닥이 아파도 혹시 강직성 척추염이 아닌가 해서 많이들 물어보고 병원에 오게 되는데 이렇게 저절로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이 좀 심하고 이렇게 붓고 그리고 누르면 아프고 이런 형태로 오게 됩니다. 물론 다 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은 모든 환자가 다 온다는 게 아니고 이런 증상이 오는 사람도 있고 저런 증상이 오는 사람도 있고 모든 환자들이 다 다르게 다양하게 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특징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관절이 있으면 이게 엔세시스라고 부르는 부착부인데 이렇게 힘줄이 붙어 있는 여기에 부터 염증이 시작해서 번지면 관절 안까지 번지니까 관절에 물이 차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관절에 물이 차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강직성 척추염인지 사실 처음에는 감별이 어려운데 저희가 의학적으로 생각할 때 시작 부위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이 활막이라는 곳에서 염증이 시작되는 반면에 강직성 척추염은 이렇게 그 힘줄이 뼈에 붙어 있는 우리가 이제 고기 뜯어 먹을 때 딱 들어붙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에는 보면 이게 척추인데요. 척추는 이렇게 동그란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아주 강력한 그 실처럼 단단한 그 우리가 흔히 리가멘트라고 하는데 인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추 주위에는 뼈에 인대들이 이제 접착이 돼 있죠. 딱 붙어서. 그러니까 척추를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이제 그 미케니컬하게 힘이 가해지게 되고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끊임없이 움직일 때마다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그 부분은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정상이라면 스트레스가 가해져도 염증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이런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을 가지게 되면 이런 부위들이 다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 부위가 염증을 컨트롤을 못하면 그 부분이 이제 정상 조직이 망가지게 되면 망가진 다음에는 그 조직들이 다 뼈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뼈로 대체가 된다라는 게 어떤 특별한 병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절을 많이 쓰면은 마디가 두꺼워지고 나이가 들면 이런 여러 가지 인대들이 저절로 뼈로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일종의 퇴행성과 비슷한데 염증이 너무 그 젊은 나이에 발생을 하니까 염증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재생 과정에서는 그 부분들이 뼈로 바뀌기 때문에 강직이 되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많은 인대들이 있는 곳이 척추이기 때문에 척추를 주로 침범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척추를 거의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활막이 거의 없습니다. 척추에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나이에 따라 다른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발생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킬레스건염, 하지관절염으로 주로 발등이나 발목 관절 혹은 무릎 관절염으로 물이 차는데 원인 불명이다.
그래서 이때 진단을 받게 되면 소아 특발성 관절염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타입 중에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 동반되거나 HLA-B27이 양성이라면 이제 강직성 척추염의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소아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중학교 정도 올라가거나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10대 후반이 되면은 좀 더 올라가서 고관절,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이제 고관절은 주로 사타구니 쪽으로 걸을 때 뻣뻣해지고 못 걷거나 그런 형태로 오게 되고, 천장관절은 이제 엉덩이 뒤쪽으로 아파서 쩔뚝거리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요 소아 때 오는 요 관절염들은 이제 일과성으로 지나갈 확률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이 고관절이나 천장관절 쪽을 이제 침범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병은 척추를 침범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는 강성 척추염이라고 진단병을 붙일 수 있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소아과에서는 뭐 소아 특발성 관절염이라고 붙이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이제 말초 척추관절염, 말초형 척추관절염이라고 분류를 하고, 척추를 침범을 하면 축성 척추관절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척추를 침범하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주로 이제 천장관절을 침범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침범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뻣뻣한 증상이 주가 되고요. 움직이면은 호전이 됩니다. 근데 뻣뻣한 게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뻣뻣해요. 그래서 잠깐 뻣뻣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움직인다고 해도 호전은 되나 한 1시간 이상 계속 뻣뻣하고 움직이면 호전이 되지만 계속 없어지지는 않고 뻣뻣한 증상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 없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밤에 자다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다 보면은 이제 점점점 굳다가 아침쯤 되면은 이제 후반부에 통증이 생기면서 깬다. 이런 증상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초기 증상인데 천장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고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보통 한쪽만 오는 게 아니고 한쪽에 왔다가 또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한참 괜찮다가 또 반대쪽이 또 아파서 쩔뚝거리고 양측으로 번갈아 가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길 때마다 그 관절이 조금씩 망가지면 이제 그 연골이 닳으면서 점점점 관절끼리 붙게 되면 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그 소염제를 복용하면 48시간 내에 통증이 거의 소실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 척추염은 난치병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염제에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이따가 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소염제만이라도 꾸준히 복용을 해서 염증을 잘 억제를 하면 사실상 진행도 억제를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게 살 수 있는 병입니다. 원인은 뭐냐? 자가 염증 질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증이 저절로 생겼다가 없어졌다, 또 저절로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 보통 염증이라는 거는 세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그랬을 때 이제 잘못된 조직을 이제 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 병은 원인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어떤 아까 얘기했던 부착부 같은 곳에 저절로 염증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좀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현재 생각하기에는 그런 염증 반응은 정상적으로 있는 반응인데 그런 염증 반응이 생긴 게 빨리 안 없어지고 오래 지속이 되면 관절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염증을 컨트롤하는 기전에서 염증이 적당하게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어떤 상처가 생기면 빨리 청소하고 염증 반응을 끝내야 되는데, 그게 좀 과도한 염증을 일으키면서 뇌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조직까지도 망가지게 돼서 이제 그 관절이 망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모든 병과 마찬가지로 소인이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유전적 소인은 다들 잘 알다시피 HLA-B27이라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잘 발병한다고 돼 있습니다. 없는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 잘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을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텐데, 그 외에 다른 유전자들이 또 3분의 2 정도 역할을 하는데, 이 유전자들은 뭐 염증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수많은 유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다른 그 태어난 민감성에 따라 어떤 트리거가 왔을 때 병이 잘 생기기도 하고 만약에 보호하는 인자들이 있으면 안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환경적 요인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세균이 침범을 한 후에 병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장염 같은 게 심하게 장염을 앓고 나면 장 쪽에 있는 세균의 그 인구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게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요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치는 거. 실제 환자들 보면 제 환자 중에서도 이제 가족력이 있어서 HLA-B27은 가지고 있지만 병은 아직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추적을 하던 중에 갑자기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이제 못 걷게 됐는데 알고 보니 엉덩이를 마사지를 받으면서 너무 심하게 거기를 누른 다음부터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면서 못 걷게 됐다. 이렇게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유전적 소인은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도 뭐 7% 이내만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떤 트라우마나 이제 우리가 부착부에 염증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너무 심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빨리 가라앉히지 못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조절되던 사람도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운동은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너무 심한 PT를 받은 다음에 갑자기 염증 수치 올라가고 온몸에 통증이 심해지고 이런 환자들도 있는 거 봐서는 이제 너무 심한 운동을 통한 인대가 붙어 있는 부분에 이제 트라우마가 가해지면 그걸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그 받는 질문들 중에 또 하나가 되는데 대부분 내가 강인성 척추염인데 혹시 자녀한테 유전이 될까봐 이제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조금 크거나 아니면은 이제 곧 아기를 낳을 입장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 질문을 하는데 HLA-B27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단을 해서 검사를 하긴 하는데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잘못된 유전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혈액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받았을 때는 20% 그 가족력이 있을 때 이제 아빠 엄마 중에 한 명이 강성 척추염인데 B27을 애가 받았다 그러면 확률은 20% 정도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전자 하나만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배우자의 유전자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은 생길지 안 생길지는 확률적으로 평균값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는 그 애들이 전부 다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가게는 하나도 안 생길 수도 있고 너무나 이제 편차가 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B27을 안 받았을 때는 확률이 떨어지지만 안 받아도 또 다른 유전적 소인들이 아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생기기도 합니다. 강인성 척추염 발병 확률은 좀 낮아지지만 그러니까 척추를 침범할 확률은 좀 낮아지지만 건선이나 크론병 같은 그런 이제 비슷한 형태의 또 병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면역병이 다 그렇습니다. 이 병뿐만 아니라 뭐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모든 면역병은 면역이라는 거는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게 거의 다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이제 유전적인 그 소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A형, B형, AB형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가지고 뭐 혈액형 가지고 성격도 나누고 막 그러잖아요. 성격이 뭐 4개로 나뉠 수는 없겠지만 근데 B27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조직을 이식할 때 그냥 이식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 이식을 할 때 조직에는 6가지 타입이 세포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A, B, C, 그 다음에 뭐 DR, DP, DQ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B라는 거는 뭐 1번부터 수십 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27번이라는 거를 가지면 이 병에 좀 더 잘 걸린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전자로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조직항원은 뭐 혈액형처럼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를 검사를 하는 것이지 유전자의 이상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시면 무슨 내가 유전병이 걸렸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유전병을 물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면역을 조절하는 이 타입에 따라 면역이 사람마다 다 달라지게 되는데 B27이라는 걸 갖게 되면 이런 변종의 병 쪽에 약간 민감성 혹은 위험성을 좀 타고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 또 여러 가지 세균이나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에 또 장점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현재 알려져 있는 바에 따르면 B27도 중요하지만 인터루킨 23, 인터루킨 17, 그 다음에 TNF 이런 패스웨이를 거쳐서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신약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까 부착부에 염증이니까 그냥 소염제만 썼었는데 이제는 소염제는 모든 관절염에 다 듣죠. 사실 어떤 그 강성 척추염만에 쓰는 그런 기전의 약은 아닌데 강성 척추염이라는 병이 이런 기전으로 가니까 여기 TNF라는 거 이 물질을 억제하면 되겠다 해서 만든 게 TNF 그러니까 종양괴사인자 차단제. 강성 척추염 환자들 중에서는 한 30-40%가 주사제를 맞고 있는데 이것만 강력하게 블록할 수 있는 이제 유도탄처럼 타겟 치료가 가능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요 IL 인터루킨 17을 억제하는 약제가 또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요거를 또 억제하는 약이 여기에 실패하면 요 약제를 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환자들이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주사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투여 방법이 주사라서 주사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일종의 어떤 단백질 하나만 공격을 해서 막게끔 만든 항체 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기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밝혀지면서 신약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뭐 세균하고 그 다음에 뭐 다치거나 운동하면서 주는 인대의 스트레스 그 다음에 HLA-B27 이런 것들인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안 밝혀져서 잘 모르고 있고요. 그 이후 단계에 이제 발병을 했을 때 연결되는 고리들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태어나면서 이제 유전적인 거는 태어났는데 하지만 질병 발생의 위험 인자가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단순 확률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원인 너무나 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B27을 미리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B27을 검사를 애가 태어났다고 해서 한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그게 B27을 가진다고 해도 20% 미만이고 가진다고 해도 안 생길 수도 있고 없어도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리 검사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단지 이제 모니터링을 잘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애들 때에는 발목 관절염, 아킬레스건 아니면 무릎 관절염 이런 게 이제 붙는다든지 원인을 병원을 다녀봤는데 원인이 안 나온다. 류마티스 인자도 없다. 근데 저절로 자꾸 붙는다. 이러면 가족력이 있으니까 이 병이 의심을 하셔야 되고 이제 뭐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그때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하면 되고요. 미리 검사를 해봤자 있어도 걱정을 하게 되고 없다고 또 아예 안심을 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뭐 증상이 없는 한은 검사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제 어떨 때 의심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대부분 이제 허리가 아플 때 병원에 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성 요통의 특징이 있거나 그 다음에 아까 그 소염제 먹은 다음에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든가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으면 모든 병은 가족력이 있으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 근데 그 외에 이제 특징적으로 강지성 척추염에서만 보이는 관절외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포도막염, 눈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피부에 생기는 건선 그 다음에 아까 부착부염, 아킬레스건염 그 다음에 수지염 이거는 이제 손가락 전체가 붓거나 발가락 전체가 퉁퉁 붓는 건데 관절이 붓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 강성 척추염 계통의 병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라 이런 과거력이 있었거나 있었는데 원인을 못 찾았던 과거력이 있으면서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픈 원인을 못 찾는다. 그러면 강성 척추염을 한번 의심을 해보고 이제 HLA-B27 같은 특이적인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어떨 때에 이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통이 좀 젊은 나이에 생겼고 그 다음에 자다가 잠 후반에 깨는 통증이 있으면서 아까 초기에 천장관절염 아플 때 양쪽 엉덩이에 번갈아 가면서 통증이 있었던 그런 과거력이 있으면서 움직이면은 조금 이거는 이제 엉덩이 통증이 아니고요. 허리 통증이 움직이면은 조금 호전이 되고 쉬어도 계속 쉬면은 호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소염제를 먹으면 48시간 이내에 거의 90% 이상 확 통증이 없어진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제 일반 의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환자분들도 이런 거 허리 통증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 들어가는 게 한 3개 이상 된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보고 정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되게 심플한데 문제는 이제 임상적 증상은 이 요통인데 요통이 없는 사람이 없죠. 굉장히 너무 흔해서 이 수많은 요통 환자들이 이제 치료가 안 되면 강성 척추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 진단은 그렇다면 뭘로 하느냐? 증상 하나 더하기 영상 검사인데 확진은 결국 영상 검사로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에서 천장관절이 확실한 골변화, 이걸 이제 그레이딩을 나누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문제하고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그레이드가 한쪽으로 3 이상, 양쪽으로 2 이상이면 그걸 이제 천장관절의 확실한 골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런 변화가 있으면 강성 척추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근데 왜 강성 척추염 진단이 쉬울 것 같은데 어렵냐? 이 여기 판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판독이 이제 다들 판독하는 거에 따라 틀리니까 어떤 곳에서는 그레이드가 이거는 뭐 3다 2다 이러는데 어떤 데서는 아니 그레이드가 0이나 1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레이드에 따라 사실상 진단명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단순 요통만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뭐 HL의 B27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망경 같은 과거력도 봐야 되고 그 다음 염증 수치가 올라갔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봐야만 이제 오진을 안 하거나 안 할 수 있겠죠.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변화가 있으면 뭐 CT나 MRI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진단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조기에 아프기 시작했을 때 딱 오게 되면은 그때가 문제죠. 그러면 엑스레이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나는 아파 죽겠는데 진단이 안 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CT를 찍으면 CT는 엑스레이를 이렇게 돌려서 찍는 거예요. 똑같은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를 방사선을 이제 단면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다 방사선을 돌리면서 찍은 다음에 재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면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뼈가 이게 천장관절입니다. 천장관절은 이게 꼬리뼈인데 그 척추와 골반의 관절이기 때문에 가장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관절 중에 하나예요. 엉덩이, 골반에. 여기 이렇게 뼈가 파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뼈가 파이면서 녹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재생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연골이 있거나 해야 되는 곳이죠. 까마니까. 근데 이 연골이 다 뼈로 대체가 돼서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관절은 못 움직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골반에 있는 천장관절은 사실상 거의 운동 범위가 뭐 15도 내지 30도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복압이 갑자기 늘어날 때 약간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정도라 실질적으로는 염증 있을 때는 뭐 기침해도 엉덩이가 너무 심하게 아프고 그럴 수 있는데 다 굳고 나면 통증은 없어지고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장관절 쪽에 진행되는 걸로 막으려고 막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허리가 붓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허리 쪽이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면은 엑스레이나 CT에서 나오면은 딱 진단을 하면은 되게 좋죠. 근데 만약에 검사하다 정상이면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일단 임상 증상을 봐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이제 전문가가 봐서 정말 천장관절의 염증으로 인한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허리 아픈데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다 강성 척추염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는 허리가 아픈데 HL의 B27이 양성이니까 그냥 강성 척추염이다 이렇게 진단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력이 있으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HLA B17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4% 정도 돼요. 혈액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들수록 뭐 10%, 20% 올라가다가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뭐 거의 다 검사를 하게 되면은 B17만 나오면 강석 척추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임상 증상이 이게 염증성 요통이냐 혹은 염증에 의한 건지를 감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혈액 검사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때 가장 확률을 높이는 게 B17이라고 알려져 있고 B17은 9배 정도 높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높은 게 MRI를 찍어서 MRI에서 뼈 속에 이제 염증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그 다음에는 시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염제를 먹었더니 통증이 없어지는 거가 한 5배 정도 되고 포도막염, 그다음에 집게 가족력, 그 외에 옛날에 말초관절염이 면역 질환으로 있어서 인해서 있었던 경우, 그 다음에 혈액 검사의 염증 수치가 높은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환자들 중에 이렇게 해서 강석 척추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제가 보니까 B17도 없고 소염제 먹어도 아무 반응이 없고 포도막염 염증 수치도 정상이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강성 척추염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강성 척추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하나도 없으면은 정말 가능성이 그냥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하나도 없다고 해서 100% 아니다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그 이후에 또 변형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가능성으로 따지면 거의 99% 이상 아닐 수도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한 가지 있다고 해서 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더 들어갈수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MRI를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뼈 속에 염증이 보입니다. 그래서 MRI로 보는 거는 이제 우리 이렇게 뼈가 하얗게 보이는 걸 보는데 이게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게 MRI를 찍은 다음에 판독해서 이렇게 하얀 거를 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CT에서 그레이드도 되게 주관적으로 의사들마다 틀리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MRI도 이렇게 점점 있는 거를 전부 다 염증이라고 생각해서 판독을 해버리면 환자는 증상과 맞지 않는데 또 강석 척추염이라고 진단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제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좀 어렵다. 기준 자체는 상당히 클리어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 영상 검사를 판독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저 병원에서는 강석 척추염이라고 하는데 이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염증 부위는 말씀드렸던 부착부는 온 몸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은 전부 다 거기에 인대가 달라붙기 위해서 뼈가 튀어나왔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아킬레스건 같은 게 아프기도 하고 무릎이 튀어나온 곳이 아픈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 쪽에 척추 쪽에 뼈 눌러보면 튀어나오죠. 거기가 눌러서 아픈 분들도 있고 혁대를 맬 때 골반 쪽 그쪽에 골반 뼈가 혁대 맬 때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면에 부착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중한 합병증은 아니고 뭐 파스를 붙여도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좀 기다리면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이제 이 부착부염이라는 게 관절 주위에 있는 관절 속에 있는 부착부에 염증이 생기면 결국 관절이 망가지고 굳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치료하는 거는 그쪽에 더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증 중에 이제 아까 고관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강지성 척추염이라는 병은 합병증이 그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거의 없어서 크게 치료를 하거나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많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이제 가장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고관절이 이렇게 염증으로 망가져서 두 개가 붙으면 못 걸어요. 못 걸으니까 일상생활에 이제 그 아주 큰 장애가 오겠죠. 근데 다행히 요새는 또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흔하게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위험한 수술이 아니라서 고관절 수술을 적기에 하면 이제 정상인과 거의 비슷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치료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외 증상 중에 가장 흔한 거는 포도막염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것도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환자들 중에 이제 안과에서도 포도막염이 있으면 대부분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지 좀 검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B27이 양성이면 이제 류마티스내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생기면 증상이 어떠냐? 일과성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겼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심각한 합병증은 아니에요. 근데 눈에 염증이 생기면 뽀얘지니까, 뽀얘지고 눈이 아프고 눈이 부시고 시야가 가려지고 눈물도 나고 하니까 좀 일을 하기에 불편하겠죠. 근데 치료를 하면은 길면 한 8주 정도 가고, 짧으면은 그냥 안약만 넣은 다음에 뭐 일주일 이내에 끝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이 걱정을 하니까 오면 또 물어보는 게 눈이 이렇게 충혈됐는데 혹시 포도막염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충혈만 되는 거는 포도막염이 아니고 염증이기 때문에 얘도 한번 생기면 최소한 이제 우리 관절염 엉덩이 아프면은 경험해 보셨으면 뭐 한 일주 이상 쩔뚝거리거나 아픈 게 생기죠. 얘도 뭐 최소한 3, 4일 이상은 병원에 안 갈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눈을 많이 써서 안압이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빨개지는 거는 이제 포도막염, 홍채염이 아니고요. 얘는 이 눈을 자세히 보면 여기 홍채가 있는데, 홍채나 수정체가 이 눈에 이렇게 붙어 있어. 이것도 부착부염인데, 그래서 눈을 많이 썼을 때,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이제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눈을 많이 쓰다 보면은 피로감에 쌓이면서 이 눈에 붙어 있는 근육부터 해가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눈에 확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는 이게 아무리 나았다 하더라도 또 눈을 많이 쓰면은 반복해서 생기니까, 사실상 포도막염은 사실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는데, 스테로이드가 가장 잘 듣고 스테로이드 이외에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오긴 하지만 스테로이드만큼 효과가 있는 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반복하게 되면 이제 뭔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눈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기도 하고 이런 치료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로 전방 쪽에만 생기기 때문에 뭐 망막을 침범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 다른 병, 베체트병 이런 거에서는 혈관을 막기 때문에 망막에 침범하면 실명을 하는데, 이 강성 척추염에서 오는 경우는 시력이 좀 떨어지거나 뿌얘질 수는 있지만 신경을 침범해서 신경이 안 보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은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중한 합병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흔한 게 피부병인 건선입니다. 그래서 건선은 이렇게 피부가 늘어나는 쪽에 주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얘도 피부에 아마도 스트레스를 받는 부위 쪽에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고 뱀 허물 벗겨지는 시기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건 이제 판상건선인데, 건선도 종류가 많아서 이렇게 보이면은 건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각한 병이죠. 얘는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뭐 궤양성 대장염, 장애 염증이 생깁니다. 근데 장애 염증은 이제 이 강성 척추염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 이렇게 제가 10% 5% 써 있는데 서로 건선이 있는 사람도 강성 척추염이 일정 부분에서 생기고, 염증성 장질환 있는 사람도 반대로 한 5%는 강성 척추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증상들이 서로 다르지만 각각이 따로따로 존재할 수도 있고 서로 같이 존재할 수도 있고 순서가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떤 합병증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전체 병에 대한 하나의 증상이고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을 더 심하게 침범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주로 척추를 더 심하게 침범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더 침범하고, 그래서 각자 봤을 때 눈만 오는 사람도 있어요. 포도막염만 계속 오면 포도막염만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막 강성 척추염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에 또 척추를 가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또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장도 마찬가지고요. 강성 척추염이만 있는 사람도 있고 장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각각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선 중에서 이제 손가락에 오는 게 건선관절염이라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손톱이 이제 무좀처럼 변형이 좀 생기면서 손가락 관절이 이렇게 휘면서 생기는 이런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가 아니고 이쪽 병에 속하는 건선관절염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이런 병들은 기전이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수지염인데,
이게 통풍으로 오인이 되기도 하고 흔하게 그 세균성 관절염으로도 오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보통은 관절 마디만 부어야 관절염인데 이런 경우는 관절 마디뿐만 아니라 전체, 관절을 포함한 전체가 다 붓기 때문에 발가락 하나만 전체가 다 붓는 사람도 있고 발등이 다 붓는 사람도 있고 뭐 손가락이 하나만 이렇게 소세지처럼 붓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원인을 못 찾으면 근데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이쪽 병이라는 걸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경험이 많지 않아서 주로 정형외과를 많이 가는데 이제 찾다 보면은 원인이 없으면 척추관절염의 하나의 증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겠죠.